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를 갑자기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포크를 든 손들이 모두 멈췄고 와인을 마시던 입술들도 굳어버렸죠. 65세 강태윤 회장의 눈앞에 서 있는 건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남루한 분홍색 원피스는 얼룩투성이었고 맨발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만큼은 절망적으로 간절했어요. 강태윤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가 거의 건드리지 않은 25만 원짜리 와규 스테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아이의 앙상한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어머나, 저런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뒤쪽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매니저를 부르려고 손을 들었죠. 웨이터가 황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보안 요원도 아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일째 못 먹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태윤은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습니다. 계산이나 거짓이 아닌 순수한 배고픔과 절실함이었어요. 그 눈빛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아이의 가느다란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강태윤의 목소리가 테라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아이의 눈만큼 순수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 눈에는 그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고픔과 간절함 뿐이었죠. 사실 강태윤이 이 레스토랑을 자주 찾는 건 습관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늘 같은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태림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는 외로웠어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아무리 좋은 와인을 마셔도 쓴맛만 났습니다. 모든 게 공허했어요. 한편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7살 강소희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이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냉장고는 이미 며칠째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소희의 작은 손이 엄마의 이마를 만졌어요. 열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약을 살 돈도 없었어요. 소희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집을 나선 소희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지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소희는 야외 테라스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혼자 앉아 음식도 거의 안 먹는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왜 혼자 앉아서 슬퍼 보이지? 소희의 순수한 마음이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강태윤의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그 어떤 순간보다 당황스러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구멍이 순간 메마른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작았어요. 강태윤의 무릎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키에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는 원래 예뻤을 텐데 지금은 여기저기 때가 묻고 해져서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그 눈동자가 강태윤의 가슴 한복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테라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평소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보안이 왜 이래, 정말. 속삭이는 소리들이 강태윤의 귀에 들렸어요. 그의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아이와 자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 2명이 황급히 매니저를 찾아 뛰어갔고 보안 요원이 큰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정말 조금만요. 엄마가 아파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소희는 강태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스테이크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냄새가 소희의 콧구멍을 자극했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소희의 작은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2일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어서 배가 바짝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꼬마야. 보안 요원의 큰 목소리가 테라스를 가로질렀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어요. 소희에게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소희가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여전히 강태윤의 접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강태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런 곳에 애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 보안 요원이 소희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강태윤의 목소리가 테라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평소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오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레스토랑 매니저도 급히 달려왔고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그 모든 걸 무시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마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강태윤이 소희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희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그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생명력이 강태윤을 압도했습니다. 강태윤은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배고픔과 절망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태윤은 이 레스토랑의 VIP 고객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으려고 폰을 꺼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그 모든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에는 오직 소희만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강태윤의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런 순수함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이용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고픔과 절실함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 투명한 마음이 강태윤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이 천천히 자신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매니저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보안 요원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강태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가 너무 커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리가 허공에서 살짝 흔들렸어요. 강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65세 재벌 회장과 7세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 말이에요. 소희가 의자에 앉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살짝살짝 흔들렸어요. 의자는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소희의 작은 몸에는 너무 컸습니다. 마치 거대한 왕좌에 앉은 꼬마 공주 같았어요. 강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아팠어요.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까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메뉴 보겠니?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령조로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강태윤의 스테이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소희의 콧구멍을 자극했고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웨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간 이 레스토랑에서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이런 차림의 아이가 앉아 있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매니저도 멀리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VIP 고객들이 불쾌해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강태윤은 이 레스토랑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한 명이었어요. 아이용 메뉴가 있나? 강태윤의 질문에 웨이터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 레스토랑에는 아이용 메뉴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성인 고객들만을 위한 고급 요리만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좀 더 부드럽게 조리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냥 남은 거 먹어도 돼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화려한 메뉴판의 글자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가격을 본다면 기절할 것 같았어요. 강태윤의 가슴이 다시 한번 저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어떤 욕심도 없었고 그저 배가 고플 뿐이었습니다. 안 돼. 새로 시켜줄게.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스테이크로 하나, 그리고 크림 파스타 하나 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우유도 한 잔. 웨이터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소희요. 소희야. 예쁜 이름이네. 몇 살이야? 7살이요. 소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또박또박했어요.
나이에 비해 의젓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든 모양이었어요. 강태윤은 소희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7살이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걱정 없이 자랐던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상처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아파서 누워 계셔요. 소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침을 많이 하시고 열도 나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소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태윤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7살이면 엄마에게 응석 부리며 놀기만 해야 할 나이인데.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아빠에 대한 기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엄마가 가끔 아빠 얘기를 할 때 울곤 했습니다.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정성스럽게 조리된 어린이용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고기는 아주 부드럽게 잘려 있었고 옆에는 색색깔의 야채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포크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도 돼. 강태윤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냅킨을 소희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소희의 목은 너무 가늘어서 냅킨이 2바퀴나 돌아갔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어? 강태윤이 물었어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강태윤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소희는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먹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천천히 맛보면서 먹었습니다. 강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여전히 이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쾌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강태윤 회장이 저런 걸 왜? 아마 좋은 일 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도 여기서 너무 장소가. 속삭이는 소리들이 강태윤의 귀에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언제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희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소희의 순수한 질문에 강태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네가 착해 보여서. 강태윤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크림 파스타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하얀 크림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를 가져왔어요. 소희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서 먹었습니다. 크림이 입가에 묻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태윤이 냅킨으로 소희의 입가를 닦아줬어요. 그 순간 강태윤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우유도 드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소희 앞에 놓였어요.
소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안고 조금씩 마셨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도 드셔요. 소희가 자신의 우유를 강태윤에게 권했어요. 강태윤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다 마셔. 식사를 하는 동안 강태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차갑게 얼어있던 심장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순수함과 착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강태윤의 마음속에서 뭔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가 마지막 한 입까지 깨끗이 먹었어요. 접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불러? 네, 정말 맛있었어요. 소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피어났어요. 그 웃음이 강태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식사였어요. 앞으로 이어질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윤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20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값비싼 가구들과 예술품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저 차가운 전시품들 같았습니다. 소희와의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강태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어떤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언제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민우야. 강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전부터 입에 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윤은 서재로 향했어요.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유독 한 사진만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다시 세웠어요. 사진 속에는 25살의 강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잘생겼던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던 아들이었어요. 강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우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때 그렇게 완고했을까? 왜 아들의 행복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기억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서재에서 민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그날 밤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강태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대방이 어떤 집안 딸이냐?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민우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윤은 달랐습니다. 태림그룹 후계자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영이라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 식당에서 일한다고? 강태윤이 비서에게서 받은 신상조사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났어요. 대학교 문해창작과를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아. 강태윤의 차가운 판단이었어요. 태림그룹과 어울리는 며느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나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집안의 딸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민우는 달랐습니다. 이미영을 만난 후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더 밝아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강태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절대 안 된다. 네가 누구인지 알기나 하니? 강태윤이 소리를 질렀던 그날 밤이 생생했어요. 민우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민우예요. 태림그룹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강민우요. 그리고 이미영을 사랑하는 한 남자예요. 민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 모습이 강태윤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나가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강태윤이 내뱉은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존심과 분노가 앞섰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민우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 말이 지금까지 강태윤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그날 밤 가방 하나만 들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강태윤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강태윤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사과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항상 민우가 걱정됐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궁금한 건 많았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비서에게 은밀히 소식을 알아보라고 했지만 민우는 철저히 자취를 감췄어요. 아버지가 찾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숨어 지낸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비서가 가져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 도련님께서 교통사고로. 비서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강태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우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태림그룹 후계자였던 아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니 강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민우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딸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강태윤이 무너지며 울었던 기억이 났어요.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였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소식을 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해도 갈 수 있었을까요? 8년간 연락 한 번 안 한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날 면목이 있었을까요? 새벽 5시 강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민우 생각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아이에게서 민우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됐거든요. 강태윤은 결심했어요. 소희가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강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든 강태윤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급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중요한 일이 있어.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분 후 김 비서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20년간 강태윤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렇게 새벽에 호출받기는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소희라는 아이를 찾아봐. 7살 여자아이고 어머니는 이미영이야. 강태윤이 어젯밤 소희에게서 들은 정보를 모두 전했어요. 반지하 방에 살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것. 김 비서는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아이를 찾는지 의아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자세히 조사해. 특히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2시 김 비서가 첫 번째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강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소희 2017년 3월 15일생, 현재 7세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어머니 이미영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강태윤은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영은 28세, 현재 폐렴으로 투병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강태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강민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 1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김 비서의 말이 끝나자 강태윤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놀라며 강태윤을 부축했어요. 강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소희가 내 손녀였어. 강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 그 작은 아이가 자신에게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바로 자신의 친손녀였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이런 건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신의 손녀가 자신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민우와 이미영의 결혼 날짜를 확인해봐. 강태윤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어요. 2016년 11월 3일 혼인신고되어 있습니다. 소희 양이 태어나기 약 4개월 전이네요. 강태윤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가 집을 나간 게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결혼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만큼 이미영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구나. 강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우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의 성장 과정은 어땠나?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손녀의 7년이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미영 씨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강태윤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니. 그럼 소희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겠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영 씨도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강태윤은 이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시아버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었겠죠. 아마 이미영은 강태윤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집을 나가야 했고 결국 그런 사고까지 당했으니까요. 내가 그때 반대하지 않았다면, 민우가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강태윤의 마음에 후회가 밀려왔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미영 씨의 병 상태는 어느 정도야? 강태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의 건강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폐렴이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 약국 약으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강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그럼 소희가 어제 레스토랑에 나타난 것도 어머니가 아픈 상태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윤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흩어졌고 자신의 손녀가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야?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어제 소희가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의 그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친손녀였고 자신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였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병원을 예약해. 이미영 씨를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강태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어. 강태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갑자기 나타나시면 이미영 씨가 놀라지 않을까요? 김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8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강태윤이 잠시 생각했어요. 김비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럼 일단 익명으로 도움을 주자.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되 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말고. 강태윤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미영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계속 관찰해봐.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는 그저 공허한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 며느리가 있다는 것.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태윤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민우야,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네 가족을 내가 지킬게. 강태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이미영 씨 집 근처 병원에 연락해. 익명의 후원자가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해. 강태윤이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다니는 학교도 알아봐. 학용품이나 급식비 같은 것도 지원해야 해. 강태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희와 이미영을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강태윤의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방에서 이미영이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소희야. 이미영이 약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어제 밤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7살짜리 딸이 밤새 어디서 잤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격렬하게 기침을 했어요. 손수건에 붉은 핏방울이 묻어났습니다. 폐렴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남편 민우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이미영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민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민우는 이미영의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민우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이미영은 아직도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는 태림그룹 후계자였는데 왜 배달 일을 해야 했을까요? 시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영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우와 함께한 6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이미영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 강태윤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민우가 집을 나와야 했고 결국 그런 사고까지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가 아니야.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이미영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강태윤은 자신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영은 민우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영을 선택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데 소희만큼은 그런 할아버지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아. 이미영은 딸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알려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영은 민우의 마지막을 떠올렸어요. 사고 당일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벌어올게. 소희 우유값이라도 마련해야지. 민우가 이미영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오후 3시경 병원에서 온 전화가 이미영의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보호자이신가요? 강민우 씨가 교통사고로. 그 순간부터 이미영의 기억은 흐릿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었고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우가 세상을 떠난 후 이미영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장례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정리, 그리고 소희 양육까지. 가장 힘든 건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민우의 배달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입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이미영도 일을 해야 했지만 소희가 아직 어려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청소일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소희만큼은 잘 키워야 해. 이미영의 유일한 희망은 딸 소희였어요. 민우를 닮아 착하고 똑똑한 소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 강태윤은 김비서를 통해 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받고 있었어요. 이미영과 소희의 현재 상황을 알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이미영 씨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김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월세 밀린 게 3개월치고 전기도 끊어질 위기입니다. 강태윤의 손이 떨렸어요. 민우의 사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난 거야?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싶었습니다. 김비서가 조사 자료를 펼쳤어요. 도련님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어요. 음주운전. 강태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아들이 그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니. 도련님은 사고 당시까지 성실하게 일하셨다고 합니다. 동료들 말로는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하더군요.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림그룹 후계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을까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강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아들을 잃었고 며느리와 손녀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도련님께서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김비서의 말에 강태윤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사고 당일에도 동료에게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소희는 지금 어디 있어? 강태윤이 급하게 물었어요. 어제 밤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찾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아픈 걸 보고 도움을 구하러 나간 것 같아요. 김비서의 대답에 강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밤새 거리를 헤맸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장 찾아. 뭘 하고 있어? 강태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손녀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이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미안해.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우야, 내가 소희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미영은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김비서, 지금 당장 119에 신고해. 이미영을 병원으로 옮겨야 해. 강태윤이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찾는 대로 나에게 연락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강태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시면 상관없어. 이제는 숨어서 도울 때가 아니야.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체를 밝히고 직접 나설 때였습니다. 구급차가 이미영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강태윤이 미리 연락해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미영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어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이미영은 의식이 없었어요. 김비서가 대신 응답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태윤이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8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영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도움을 거부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가족을 구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할게. 네 가족을 내가 지킬게. 강태윤의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강태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미영의 치료가 시작된 후였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강태윤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강태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 상황인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희는 아직 못 찾았나? 강태윤이 김비서에게 급하게 물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밤새 거리를 헤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젯밤 늦게 강남역 근처에서 목격됐다고 합니다. 김비서의 대답에 강태윤이 더욱 초조해졌어요. 소희가 무사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찾아. 강태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손녀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시각 소희는 지하철역 의자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눈이 퀭해졌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제 그 착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버텼어요. 배고파. 소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사준 음식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레스토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8시 소희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강태윤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비서가 CCTV를 통해 소희의 동선을 파악해서 미리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희야. 강태윤이 소희를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소희의 작은 몸을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소희도 강태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밤새 무서웠는데 할아버지를 만나니 안심이 됐습니다. 어디서 잤니? 많이 무서웠지?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안전함을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엄마를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줄게. 강태윤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소희의 눈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 착한 할아버지라면 정말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이 소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소희는 계속 엄마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열도 나고. 소희의 작은 목소리에 강태윤의 마음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금방 나을 거야. 강태윤이 소희를 안심시켰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순간 강태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이미영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미영은 의식은 있었지만 몹시 약해 보였어요. 소희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희야,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미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 할아버지가 도와주셨어요. 소희가 강태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미영이 강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왜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걸까요?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도움을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이미영이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남에게 신세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소희가 워낙 착해서요. 강태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강태윤은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이상하네.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는데 이미영이 간병 중에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였어요. 누군가가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소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엄마를 돌봤어요. 그리고 가끔 그 착한 할아버지를 만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소희가 강태윤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강태윤도 소희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우를 닮은 소희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엄마한테 책 읽어주고 싶어요. 소희의 대답에 강태윤이 서점에서 동화책을 사다 줬어요. 소희가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희가 유치원을 못 나가고 있다고? 강태윤이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놀랐어요. 유치원비를 못 내서 며칠째 결석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유치원비를 지불해.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치도 미리 내고. 강태윤이 즉시 지시했어요. 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가장 안쓰러웠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다시 유치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유치원비를 지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이미영이 혼잣말을 했어요. 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익명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의문이었어요. 왜 자신들을 이렇게 도와주려는 걸까요? 단순한 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도움이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이미영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강태훈과 소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희는 이제 할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강태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가 엄마처럼 저를 사랑해주는 것 같아서요. 소희의 대답에 강태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손녀와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힐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미영이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몸은 많이 좋아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누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지? 치료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익명으로 지원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자신들을 챙겨주는 걸까요? 소희는 매일 그 할아버지 이야기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착한지, 어떻게 자신을 챙겨주는지 듣다 보면 마치 친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이미영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능할까요? 8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강태윤은 병원 로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매일 소희를 만나러 오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혀야 할 때인가?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미영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분노할지 아니면 도움을 거부할지. 김 비서가 다가와서 보고했어요. 회장님, 이미영 씨가 계속 의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후원자가 누구인지 자꾸 물어보신다네요. 강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실이 밝혀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소희가 병실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길에 강태윤을 만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도 만났구나?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이 그 할아버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게 걱정됐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유치원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소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처럼 슬픈 눈을 하고 계셔요. 슬픈 눈. 이미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민우도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눈을 하고 계셔라고. 소희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하셨니?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름은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소희의 대답에 이미영의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이미영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후원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익명을 원하시는 분이라서.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큰 회사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큰 회사 회장. 이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그 사람일까요? 강태윤이 서재에서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용기를 내볼게.
강태윤이 사진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정체를 밝힐 때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김비서에게 말했어요. 내일 이미영을 만날 거야.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야. 김비서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미영 씨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다음 날 오후 이미영이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태윤이 소희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소희가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강태윤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강태윤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미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야. 강태윤? 이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강태윤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8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이미영, 강태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소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세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착한 할아버지세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두 어른은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었어요? 이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8년간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를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 민우가 그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만든 사람이, 이미영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강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영, 내 말을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가 왜 착한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야, 이분은. 이미영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야, 할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야.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할아버지요? 아빠의 아빠? 그래, 아빠의 아빠야.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한 거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하지만 이미영은 달랐어요. 소희야, 이분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야. 가자. 이미영이 소희의 손을 잡고 가려고 했어요. 엄마, 왜요? 할아버지인데. 소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영, 제발 내 말을 들어봐. 강태윤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민우를 잃은 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하지만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소희만큼은, 내 손녀만큼은 지키고 싶어. 제발 기회를 줘. 이미영이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회요? 민우한테는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소희, 가자. 이제 이분과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희를 데리고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엄마, 싫어요. 할아버지 좋은데. 소희가 울면서 저항했어요. 하지만 이미영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너무 늦었나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이미영, 나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민우에 대한 마지막 예의예요. 이미영의 마지막 말이 강태윤의 가슴을 찔렀어요. 소희가 뒤돌아보며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그 모습이 강태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강태윤이 병원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미영과 소희가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8년 만에 만났는데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후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순수한 눈빛, 자신을 믿고 따라준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내가 모든 걸 망쳤어.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5년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소희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미영이 달래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왜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난생 처음 엄마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소희야,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이미영이 힘들게 말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엄마만큼이나 저를 아껴주셨어요. 소희의 말에 이미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만 느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이미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소희는 울다 지쳐서 잠들었지만 이미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심했나? 8년 만에 만난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예전처럼 차갑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하고 애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소희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진짜 할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민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영이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이미영의 기억 속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를 너무 원망하지 마.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우는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희가 할아버지를 만난다면 기회를 줘. 소희에게는 할아버지가 필요할 거야. 민우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이미영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이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소희가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우시는 것 같았어요. 소희의 순수한 관찰에 이미영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서로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오후 간호사가 이미영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강태윤의 글씨였습니다. 이미영에게 8년 전 내가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민우를 잃었고 너와 소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도 민우를 사랑했다. 내 방식이 틀렸을 뿐이었다. 민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다. 소희를 보며 민우를 떠올린다. 그 아이는 민우를 닮아 착하고 순수하다. 내가 민우에게 못다한 사랑을 소희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서겠다. 다만 소희만큼은
내 손녀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제발 기회를 줘. 편지를 읽은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8년간 쌓였던 분노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아팠구나.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미영도 소희를 잃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희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필요했습니다. 민우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 화해하라고 했을 거예요. 민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루 종일 할아버지 생각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처럼요. 소희의 말에 이미영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 정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네, 할아버지한테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소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미영이 결심했어요. 소희를 위해서라도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강태윤에게 연락을 전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정원에서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세요. 저도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 비서가 이미영의 메시지를 전하자 강태윤은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정말 만나겠다고? 네, 내일 오후 2시에 병원 정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강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정원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소희가 가장 먼저 강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강태윤이 소희를 꽉 안았어요. 어제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소희야,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래? 네,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소희의 순수한 대답에 강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야기해봐요. 이미영, 정말 미안하다. 강태윤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8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고집 때문에 민우를 잃었고 너와 소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를 사랑했다. 하지만 내 방식이 틀렸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 이미영이 조용히 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아프셨겠어요. 이미영의 말에 강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는 끝까지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8년간의 갈등을 끝낼 때였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는 거야? 강태윤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어요. 소희를 위해서요. 그리고 민우를 위해서도요. 소희가 두 어른 사이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소희의 순수한 기쁨이 두 어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8년 만에 이루어진 화해였어요. 3개월 후 따뜻한 봄날 강태윤의 펜트하우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미영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소희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했는데 1등 했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소희가 정말 잘 그렸네. 강태윤이 소희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이미영이 주방에서 차를 우려오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에서 지낸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이미영이 강태윤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강태윤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름으로 부르는 게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미영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강태윤의 권유로 태림그룹 산하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문예창 작가를 졸업한 실력을 인정받아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작가분의 원고를 검토했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미영의 얼굴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의 건강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유치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희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뭐라고 소개할 거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할아버지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할 거예요. 소희의 순수한 말에 강태훈과 이미영이 동시에 웃었어요. 하지만 가끔 소희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조금 슬퍼했어요. 아빠가 그리웠거든요. 강태훈이 소희를 데리고 민우의 묘지를 찾았어요. 이미영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소희예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왔어요. 소희가 묘비 앞에서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강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 앞에서 이렇게 서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 강태윤이 무릎을 꿇고 묘비에 절했어요.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착한 딸과 좋은 며느리를 남겨줘서. 이미영도 함께 절하며 마음속으로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 아버님도 소희를 정말 사랑하셔. 안심해. 강태윤은 태림그룹에도 큰 변화를 주었어요. 소희를 만난 후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김비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보자.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부모 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강태윤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돕고 싶었어요. 소희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도 회장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직원들을 더 챙기게 됐거든요. 소희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강태윤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이 화려하게 장식됐고 소희의 친구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소희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소희 생일인데. 강태윤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 끄는 순간 소희가 소원을 빌었어요. 아빠, 할아버지와 엄마가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소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강태훈과 이미영이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등학생 됐어요. 소희가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소희가 이제 정말 컸네. 강태윤이 감격해하며 소희를 안았어요. 입학식에서 소희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소희예요.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소희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강태훈과 이미영은 뿌듯해했어요. 여름휴가 때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소희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강태훈은 이미영과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맙다. 강태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요? 나에게 가족을 다시 만들어줘서, 소희를 통해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줘서. 이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소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동안 소희가 달려와서 모래성을 자랑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봐요. 우리 집 만들었어요. 모래성에는 할아버지 방, 엄마 방, 소희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할아버지 자랑해도 돼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도 소혜 자랑하고 다니는 걸. 정말요? 정말이야.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맨날 우리 손녀 이야기만 해. 소희가 깔깔 웃었어요. 이미영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민우야, 보고 있니? 우리 정말 행복해. 2년이 더 지나 소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어떤 좋은 일?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강태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희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고 있다니. 강태윤의 70번째 생일날이었어요. 소희와 이미영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소희가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네줬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강태윤이 카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강태윤이 소희를 꽉 안았어요. 처음에 네가 남은 음식 좀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게 할아버지 인생을 바꾼 말이었어. 저녁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소희는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구나. 바로 가족이야. 이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잃은 절망에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소희는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에게 둘러싸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